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도 사랑하는 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물론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 김진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출마하셨잖아요. 네.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강원도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강원도 가서 뭐 하셨어요? 강원도는 그거잖아요. 텃밭이잖아요. 막상 제 지역군데도 지금 한동안 못 갔어요. 전국 헤매고 다니느라고. 그래서 또 거기 가서 시민들도 좀 보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시죠. 예. 출마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그것도 재선 의원에서 좀 한 몇 단계 후보 이렇게 경선하는 것만으로도 몇 단계 올라간 것 같아요. 갑자기 전국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그 여간 일이 아니죠. 네. 당의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당에서 이제 조직적인 지원이 있겠죠. 그렇죠. 말하자면 캠프라는 것도 차려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될 때까지가 문제고요. 일단 좋은 거는 있어요. 그동안 태극기 집회다 또 이제 다른 지역 시민들 중에서도 지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려면은 춘천으로 이사를 갈게요 이랬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도 이제 좀 바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진태를 지원하는 분들, 지지하는 분들은 좀 샤이합니까? 꼭 그렇지도 않죠. 태극기를 막상 들고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 숫자는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많은 분은 아니에요. 출마의 변, 왜 출마하셨습니까? 네. 이번 탄핵 때문에 출마한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이번 탄핵이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기를 맞추셨을 거고 또 차근차근하게 또 우리 당의 이런 이제 주자들이 또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차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예상 못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보수에 제대로 준비된 후보도 없고 황대행께서도 저는 이제 물론 그 전에 출마 의사를 밝혔죠. 자칫하면 못 나오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또 이 보수의 균열 조짐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이 탄핵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보수를 재건해야 되겠다. 이 판에 누군가는 나가서 좀 한번 겨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네. 그래도 일단 나오셨으면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어떻게 보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정권 불복 심리라고 저는 보고요. 불복이다. 네. 아주 끊임없이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MB 때 광우병, 이번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자마자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사건, 저는 그걸 아주 그 현장에서 지켜봤거든요. 아주 심했습니다. 그 댓글 사건은 그냥 대놓고 불복이었고요. 대통령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세월호가 터지니까 그거를 거기다 연결을 시켜서 역시 우리가 그때 박근혜 안 뽑기를 잘했어.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렇게 애들이 죽잖아. 죽게 만들었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댓글에서도 별로 재미를 못 봤죠. 별로가 아니라 미동도 없었죠, 그때. 그것도 가지고 거의 한 1년을 흔들어 댔을 겁니다. 세월호 지금까지도 여진이 남아있는데도 별 소득이 없었죠, 좌파들이.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서 세 번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받은 거죠. 물론 이제 개혁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개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맹렬하게 또 박 정부를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노동개혁의 시도가 노동계 반발 불렀고 그죠? 정교조 법에 노조로 만들면서 정교조 반발 불렀고
또 공무원 연금개혁 하면서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했고 그렇죠. 말하자면 이 뭐 김영란법 하면서도 언론들이 집단 반발했고 말하자면 이런 개혁들이 어떻든 시도될 때마다 적군이 형성이 되었죠. 그렇죠. 결국에는 포위당해서 함몰을 당해버렸는데 이 과정은 사실은 놀랍게도 최순실을 끌고 와서 박근혜를 탄핵한 거잖아요. 거짓과 위선이 이겼다고 저는 봤는데 맞습니다. 이 주도 세력은 386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김 의원님 본인도 386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386을 해석을 하십니까? 아, 참 저도 386이고 그 세대를 같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83년도 입학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도 조금 이건 조금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왜 주필님도 무슨 뭐 전두환 퀴즈 뭐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다 이 무슨 뭐 살인마 전두환. 이 시대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항상 뭐 그 구호 속에서 빠져서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야, 진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냐? 이건 뭘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제 그 철이 들고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제 극복하지 못한 소위 보수라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는 얘기까지는 하고 이승만 대통령까지만 가도 제가 봤을 때 훌륭한 보수입니다. 거기서부터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보수들이 많잖아요. 아,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뭐 이렇게 뭐 그 권력 여기 장기 집권하다가 또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고 선뜻 얘기 못하는데 제대로 된 보수가 되려면은 전두환 정부까지도 재평가가 돼야 된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나중에 보니까 그때 당시 386 그 대학 운동권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거의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또 제가 사실은 그 386이 80년대, 83년, 4년 이렇게 가면서 소위 종북 또는 그 당시는 주사 이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주사로 일제히 운동권들이 쓸려갔잖아요. 사실은 잘못된 길로 들어간 것인데 지금은 그 386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좌편향으로 쥐고 흔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앞으로도 계속 이 시대가 갑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보수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건데요. 너무 어렵게 사실 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요. 딱 1년 전 지금 그러니까 2016년 3월이면 이제 작년 총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그때 당시 새누리당은 나름대로 잘 나갔습니다. 그렇죠. 뭐 180석이냐 200석이냐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항상 하는 말이 이런 탄핵을 당하고 나니까 마치 우리 보수가 뭐 다 잘못한 것처럼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 자신도 지금 아직 잘못했다고 것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 주변에 있던 우리 이 보수 세력 자체가 지금 다 마치 큰 죄를 져서 뭘 지금 반성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딱 1년 전만 해도 그럴 일이 없었어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권 불복 뭐 댓글이 어떻다 뭐 세월호가 어떻다 해도 국민들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번 광우병에서 한번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때 김무성 대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총선 참패 뭐 저는 뭐 김무성 대표 책임이 엄청 크다고 보고요. 도장 들고 나르샤 뭐 말하자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 집권 여당이 뭐 과반수가 안 되게 확 무너지니까 드디어 그 기회만 보던 그 좌파 세력들이 이제 야당을 이제 앞세워 가지고 이제 공세를 벌여서 이번에 요 탄핵 사건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조합이 돼서 이제 기획이 된 것 같은데 그 공세를 그래도 이 제도권 여당이 1차적으로 거기서 막아줘야 되는데 수에서부터 밀려가지고
너무 쉽게 항복했어요.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거의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예를 들어서 언론, 법조, 뭐 검찰, 뭐 교사 집단, 대학 전부 이제 소위 386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이 386 기관 세력들이 이번 탄핵의 진실을 과연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일단 구시대로 무조건 제껴놔 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게 있나요? 과연 말하자면 헌재 재판관이 이정미가 네. 박근혜는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 탄핵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밀려서 이걸 바꾼다고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의식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미 좀 왜곡돼 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갔을 거다. 저는 김 의원님이나 저나 탄핵의 진실에 어느 정도는 이번 사건의 진실에 네. 접근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영태 녹취록도 이미 나오고 그렇죠. 최순실 재판에서도 이미 드러나는 사실들이 있고, 근데 새로 드러나는 예를 들어서 고영태 녹취록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기성조직들이 애써 모른 척 하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김 의원님이 대통령이 되는 수밖에 없나요? 결국은 이 시대 정신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꿋꿋하게 버티는 그냥 그 소신이나 신념을 꿋꿋하게 독야청청하게 버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 아니 뭐 우리 정치권에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고, 뭐 검찰에도 제대로 된 검사 하나가 없고, 법원에도 잘 없고 그러는데 헌법재판소에는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조금 정말 좀 오산이었던 것 같아요. 백남기 그때 왜 이제 몇 달 지나서 좀 그 운동가, 농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운동가. 네. 그때도 저 백남기 부검해야 된다. 아니 그거는 정말 뭐 좌우를 떠나서 사인에 대해서 팽팽하게 나뉘니까 부검을 해서 밝혀야 된다는 거는 아주 기능적인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검을 하지 말자고 이제 좀 떼를 쓰는 집단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그 검사, 그 사건을 처리하려면 여러 명의 검사 이 라인이 있는데 검사 중에 단 한 명도 자기 정말 소신을 걸고 목을 내놓고 이런 거는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검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두려움을 느끼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세대가 그렇게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다시 그 얘기로 돌아오면요, 저 헌법재판소에서요. 저는 정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게, 거기에 더 보수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셋이나 됐잖아요. 8명 중에. 그런 분들이 어떤 이런 본래 가졌던 생각을 꿋꿋하게 지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사회는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거기 이렇게 묻혀가는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만일에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 등 야권에서, 뭐 지금은 여야도 없어졌습니다만은,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결정적으로 저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실 때 왜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뭐 거의 월남꼴이 난다고 보는 거죠. 정말 걱정 많이 됩니다. 그 월남 또 핵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 없이 정말 잠에서 깨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생각이 예. 들 정도로 이런 정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거를 문제를 모르고 또 뭐 좀 얘기를 하면은 또 뭐 흑백 논리냐 종북 논이냐 뭐 이러는데 종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그러면 처음에 10번 했던 거를 나중에 20번, 30번을 해도 모자라는데 맨날 그 소리를 한다고 말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밀고 나와서 계속해서 물려주다 보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든 눈앞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이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로서는 네.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 김진태 그러면은 뭐 상표가 별로 없다. 말하자면 박근혜 탄핵 때문에 그것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말하자면 꼴통 보수 그룹의 몸부림일 뿐이다. 이런 이미지로 갇혀버리면 그래가지고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뭐 꼴통이라는 거는 좌파들이 꼴통인 거죠. 우리는 굉장히 정말 이거 다 열어놓고 무엇이든지 정말 오픈해놓고 자유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자유는 다 오픈인데.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바로 그 자유, 뭐 인권, 문화, 교양, 도덕성 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 단 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체면 좀 고상하게 멋있는 음악도 듣고 좀 이렇게 품격 있게 좀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 그 천박하고 아주 욕을 입에 달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무슨 꼴통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건 뭐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제 문제는 현실 이제 50일밖에 안 남은 여기서 어떻게든지 지금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언론도 뭐 제 편이 아니고 우리 무슨 뭐 소위 뭐 이 당에서도 이게 쉽지가 않고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임명진 위원장은 홍준표를 밀기로 작정을 한 겁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저를 밀려고 작정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뭐 여러 이 참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그 지금 누구도 나와서 이거를 버텨줄 사람이 없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믿는 거는 이런 정규제 주필님 우리 TV 같은 거 애국 시민들 언제는 무슨 태극기가 뭐 저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어떻든 사실은 보수의 표심의 핵심이 길에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 해방후 아마도 그야말로 뭐 반탁 이런 말을 우리가 길에서 했습니다만은 반탁 데모 이후에 처음일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사람이 진심 같은 거는 좀 통한다고 봐요. 제가 요번에 내가 뭐 19대 대통령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떠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뭐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태극기 집회를 나가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대번에 벌써 좀 들통이 나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런 부당한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또 고민이 얼마나 없었겠습니까? 태극기 집회 우리 김 의원께서 나오실 때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모험이죠. 뭐 모험이라기보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금배지 떼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고 이제 이렇게 정말 결과가 이렇게 났는데도 태극기 집회는 계속되고요. 그럼 이제는 다 그런 정말 좀 삼엄하던 상황이 좀 다 해제가 됐잖아요. 지금도 완전히 다 해제가 안 됐어요. 지금 나오면 또 탄핵 불복하는 거냐? 잘못하면 또 이 무슨 반헌법 세력으로 몰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면요.
이런 모든 걸 봐도 뭐 제대로 된 상황 여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건 뭐 믿는 거는 뭐냐? 그래도 또 이렇게 사람이 하다 보면 진실도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모든 게 지금 다 새로운 겁니다. 뭐 기탁금도 많고 뭐 지금 돈도 글쎄, 뭐 이게 3억이나 들게 생겼어요. 전국 선거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벌써부터 뭐 기탁 후원금 내주시겠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김진태 후보에게 내가 뭐 얼마라도 그 후원금을 내는 것은 자유죠. 물론입니다. 그것도 무슨 한도가 있습니까? 혹시 뭐 잘못 내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나요? 네, 한도가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어제 후보 등록을 해서 이제 내일이나 그 후원 계좌가 나오는데 아직은 계좌가 없군요. 지금은 국회의원 기존에 있던 계좌만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후원 한도가 뭐 그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내일 새로운 계좌가 나오는데 벌써부터 제가 그 지난번 어디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기탁금이 몇 억씩 되니까 이거 집 팔아야 되겠다 이 얘기를 했더니 유튜브에서 그걸 보시고 돈을 바로 뭐 좀 거금을 보내주시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돈 많이 드는 이게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돈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탁금이 뭐 첫 관문에 1억이고 그 다음에 뭐 통과하면 또 2억을 기탁해야 되고. 첫 번째 그 단 사흘 운동하려고 1억을 낸 거고요. 연설에 딱 한 번 해서. 그래서 그 연설할 때도 왜 뭐 1분에 뭐 700만 원. 700만 원이라고. 네, 그렇게 돈 먹는 하마 이래가지고 보통 사람이 정치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시민들이 자발적인 뭐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그런 것에서부터도 이제 새로운 이 후원금 문화, 정치 문화가. 홍준표 후보를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홍준표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별명도 가지고 있고 꽤 정치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으면서 좋든 싫든 뭐 홍트럼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아직 김진태의 무슨 뭐 이미지는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안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뭐 아직 이제 이게 시작한 지 이제 한 5년, 6년 됐으니까 그랬을 텐데 그 5년이면 5년을 하루하루를 정말 단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나름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홍 후보님을 이길 수 있는 그거는요. 저는 아까도 이제 얘기하던 게 모든 게 다 새로운 틀입니다. 저는 사람도 새롭고 생각하는 것도 여태까지 제가 이제 토론 한번 후보자 토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뭐 이 선배님들을 꼭 폄하하자는 거는 아닌데 이런 데서 다 뭐 몇십 년씩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뭐 그 내공들이 대단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무리 정치라고 하더라도 원칙이라는 거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념도 막 섞을 수가 있어요. 문재인 안 되게 하려고 박지원하고도 손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머리를 쓰고 빙빙 돌아봐야 저처럼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사람보다도 못하다. 아니 문재인보다 박지원이 더 숭악한 분인데 뭐 도대체 뭘 하려고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악마에게도 영혼을 팔 수 있는 이런 분들은 기존 정치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는 새로 나온 신상 그런 것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죽더라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그렇게 뭐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진심이면 이게 전해지면 우리 시민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벌써부터 좀 그런 좀 조짐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된
정치적 선택이 있다. 가치가 있다. 네. 마지막에 어떤 구도로 갈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는 문재인, 안희정 뭐 여러 사람이 싸우고 있잖아요. 문재인이 나올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또 뭔가 뭐 수간하면서 안희정 같은 후보가 나올 거로 보십니까? 결국은 뭐 문재인 씨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 나머지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또 뭐 국민의당이 있잖아요. 예. 거기가 지금 우리 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우습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예. 자신들도 나올 것 같아요. 안철수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문재인, 안철수. 그러면 김진태. 여기서 이제 그 우리 넷 중에 누가 하나 나가겠죠. 그럼 하여튼 그렇게 3강 구도면은 해볼만 하다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저 홍준표 후보나 뭐 또 이런 분들은 아예 그쪽까지도 반문으로 해서 다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그렇게 하면은 정말 더 해볼만 하지 않냐. 반 문재인 정서도 많지 않냐. 바른당에서도 후보를 끝까지 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겐가는 끝까지 내기가 좀 힘들 겁니다. 예. 현실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예. 이게 돈도 엄청나게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예. 끝까지 완주해서 그 보전받을 수 있는 지지도를 따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저렇게 와서 몸값을 높여가지고 결국 어떻게 뭐 또 개헌하고 다 해서 한꺼번에 이거를 연합하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 김진태 후보가 최종적인 당의 후보로 선택되고 나면 안철수하고도 협력하십니까? 아니면 단일화를 할 수 있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안철수 후보 처음부터 또 이렇게 저도 좀 기대를 했어요. 예. 과연 그 제3지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까 기대를 했는데, 말은 얼굴 마담은 안철수인데 그 뒤에 몸통은 박지원. 주인은 따로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박지원이고, 그 박지원은 문재인과 난형난제다. 그리고 겉에 나온 안철수만 보고 뭐 이렇게 또 거기에 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당은.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안철수 뒤에 박지원, 문재인 뒤에 어떤 또 개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그룹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럼요. 386 그룹들이죠. 운동권. 그 소위 친노, 네. 핵심 그룹들이 또 거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철수 우리 저 주필님도 그래도 안철수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의당이 가지 않냐 그러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분석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소속 의원 중에 2명 빼고 30석 몇 석인데 2명 빼고 다 호남 박지원 선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합치게 되면 혹시 영호남의 무슨 합작 이런 논리가 내세워지나? 좀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라고 보시네요. 제가 하여튼 생각하는 원칙으로는 뭐 그걸 그렇게 너무 그 정치 공학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국민의당을 좋아서 또 지지하시는 국민들도 있잖아요. 또 자유한국당 지금 많이 찌그러졌지만 또 지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합치면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진짜 옛날 새누리당 지지해서 와 있는데 국민의당 싫다고 와 있는데 갑자기 합치면 굉장히 이렇게 난감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뭐 다 좋은데 정치 뭐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지게작대기도 필요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지게작대기 하나 얻어 올려다가 이 석가래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 저 같은 사람하고 박지원 같은 분하고 아무리 뭐가 급해도 같은 당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 당을 뭐 그렇게
저 박지원 당을 뭐 완전히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당은 그 당대로 활동하고 예. 안 그런 저 같은 또 보수당은 보수당대로 예. 활동해서 국민의 표심을 받아야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꼭 의도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사실 보수적 가치 또는 우파적 가치의 본질은 법치를 골격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말하자면 뭐 떼그리즘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번에 이렇게 형편없이 보수가 무슨 뭐 폐잔병처럼 되어버린 것은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그런 반에 임명진 같은 또 조금 이상한 분이 들어와서 사령탑이다. 당은 언제쯤 도대체 개혁되는 거냐? 아이고, 그게 참 그 문제인데요. 예. 지금 주필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저도 답답하고 이 예. 책임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예. 한데 다시 또 따져보면 그때 김무성 대표 막 그렇게만 안 됐으면 예. 총선에서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죠. 참패에서부터 그랬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려오지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진단하기에는 어떤 이런 당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리더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리더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비대위원장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그 색깔로 좀 또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한 의원이 훨씬 많은데도 예. 목소리를 못 내고 또 60명이죠. 리더의 60명이죠. 66명으로 예. 거기에 또 맞춰서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리더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아까부터 자꾸 정체성, 뭐 이념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당이라고 하면 그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가면 때로 좀 리더가 조금 부족한 분이 오고 뭐 이번 탄핵 같은 엄청난 삼각파도가 몰려오더라도 예. 뭐 130석이나 뭐 120석 과반수가 못 되는 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 몰려오는 파도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 야, 이거는 이제 아주 좌파들이 뭐 그동안 파상 공격을 해오다가 아주 이번에 크게 한번 그냥 다 잡아 먹으려고 덤벼오는구나. 이런 걸 가지고 거기서 꿋꿋하게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00석만 가지고 있으면 탄핵 의결이 안 막을 되잖아요. 수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에 이런 이념적 정체성이 부족했어요. 그동안은.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옛날에 이게 뭐 당이라고 할 수 있냐. 그냥 뭐 친목 단체지. 그 중에서도 뭐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도 좋다는 사람 뭐 무슨 거의 사회주의 정책을 뭐 막 뭐 또 무슨 군사는 보수지만 경제는 뭐 좌파해도 된다는 사람 뭐 너무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뒤섞여 있으니까 이런 큰 공격을 받으면 여기서 단합을 하지 못하고 뿔뿔이 이렇게 사분오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모여있는 덩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을 재건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라면 가치의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당에서만큼은 동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가치를 같이 나누기 때문인데 언제쯤이면 자유한국당을 정당답게 개혁할 수 있는 뭐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네. 이제 열흘 뒤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예. 그 색깔에 맞춰서 재편이 될 겁니다. 예. 4명. 4명 중에 저도 뭐 4분의 1의 확률인데요. 예. 대선 후보에 맞춰서 당이 조직부터 새로 정비가 되고요. 예. 그러면 그 뭐 비대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비대위 체제는 해체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대선 선대본부 쪽으로 이렇게 그걸 이양을 해주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전당대회를 해서 당은 당대로 새로 또 대표를 뽑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떻든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야 네. 뭐 당장에 예를 들어서 뭐 좌익 세력들이 집권을 맡고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당이 재건되지 않으면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또 올 텐데 그 기회도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홍 후보님 또 뭐 훌륭하신 분이고 한데 네. 지게작대기라도 빌려 오시겠다고 하는 분이니까 박지원이건 안철수건 뭐 대선에서는 뭐 이겨야 되는 게 목표 아니냐. 네. 바른당의 김무성이건 유승민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예.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그런 분은 자칫하면 우리 작년에 김무성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김무성 아니 근데 손을 대표하고, 잡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조건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김무성, 유승민이 예를 들어서 탄핵에 앞장섰던 것에 대한 뭐 어떤 제대로 된 어떤 뭐 사과라든지 무슨 반성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게 있어야 그러니까요. 그게 맞습니다. 뭐 연합이 되든지 뭐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뭐 솔직한 이야기로 그분들 김무성, 유승민은 뭐 아무리 반성하고 사과해도 받기 힘들죠. 그렇죠. 받기 힘들죠. 예.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이제 대통령이 근데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뭔가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려면 뭔가의 틀을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들 스스로는 각자는 개인은 다 느끼는데 집단으로만 되면 못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소위 개혁군주, 어떤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비전이 있는 지도자가 나서서 어떻든 그 가치라는 게 좌익적 가치는 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나서서 국민을 흔들어 깨워야 할 텐데 어떻게 통치하시겠습니까? 국민을 어떻게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서 잠을 깨게 하고 말하자면 뭐 탄핵의 진실이 폭로되는 것은 뭐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국민을 흔들어 깨우실까? 저는 그야말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능력 있고 자유롭게 경쟁하고 예. 소질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원칙에서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국가가 들어서서 뭐든 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 마음대로 이걸 예. 통제하려고 하고 지금 그럴 좀 단계가 아닌데 예. 너무 지금 그런 경향이 심합니다. 예. 특히 뭐 이런 경제나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니 지금도 상법 개정안 틀어막고 계시잖아요. 네.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뭐 이 선거 중인데도 어떤 국회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기업들은 마음껏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국민들은 뭐 다른 각 분야에서 그냥 좀 마음껏 할 수 있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떻게든지 뭐 가지고 좀 주무르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 모가지를 틀어가지고 점점 더 다 외국으로 다 내보내게 내쫓으려는 정책만 하고 있고요. 뭐 무슨 뭐 중소기업들을 뭐 어떻게 한다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좀비만 만들죠. 그렇죠. 좀비만. 예, 중소기업들을 딱 뭐 대기업과 이걸 분리시켜가지고 뭐 무슨 어떻게든지 요 사람들만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고 좀 마음껏 발휘하게 해서 대기업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옳습니다. 대기업이 그런 기대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있는 대기업도 못 잡아먹어서 이 난리인데요. 어떻든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세계 최대의 제조기업인 삼성전자 어떻든 액팅 회장을
지금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있잖아요. 그것도 웃기는 말입니다. 이유로. 근데 지금 보면 벌써 지자체들도 우리 동네 수건 사업을 들고 또 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말하자면 세종시를 가져가면서 무슨 정치적 연대를 하고 표를 몰아주겠다고 하는 조선 역사상 최대의 협잡을 어떻든 했는데 네. 저는 뭐 그 세종시 때문에 도저히 우리 정부는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정말 뭐 메르스든 뭐 세월호든 대처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 벌써 지자체들이 온갖 종류의 지역 사업을 들고 대선 후보들을 쫓아다닌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라를 팔아먹지 않으려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표가 안 나오잖아요. 표가 안 나오니까요. 제가 법사위에 정말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요. 예. 그 법안들이 올라오는데 그 선심성 포주기 법안들이 예.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예. 어느 지역에 무슨 단지를 세운다. 그거는 그냥 행정이잖아요. 예산, 예. 행정 행위로 하면 되는 거를 안 해주니까 법을 만드는 거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기재부 돈줄을 주고 있는 데서 안 해주니까 법을 만들어서 거기 해줘라고 명령하는 거죠. 네, 명령하는 법을 만들어 오는 사실 거예요. 처분적 법률이라고 처분적 해서 법률이요. 무효가 되어야 되는데 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법이라고 법들이에요. 할 수 없는 법들이 없는 엄청나게 법들이. 나오는 거죠. 엄청나게 나오고 각 의원들이 그 자기 지역구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건 뭐 헌법상 원칙에도 안 맞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나라 국간 다 거덜난다 해가지고 반대해서 커트 하다 보면 예. 그중에 우리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한 게 반입니다. 그 뭐 이래서 욕먹고 저래서 욕먹고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그 보훈 입법들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 다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분들, 6.25 참전 용사분들서부터 많은 이제 그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전부 거기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보상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한 법안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19대 국회에 그렇게 올라온 법들이 한 20개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야당 의원들은 이것도 해드릴게요. 저것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보훈단체 무슨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야당 의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왜냐? 야당이 나라 곡간 비는 걸 걱정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거덜이 나라고 하는 사람들 요즘 같아요. 탈북자 단체들도 거기 간다 그래요. 그럴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선심은 다 쓰고 나중에 그거를 반대하고 막아내는 사람은 저 같은 순진한 사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딱 그 단체 하나만 보면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죠. 근데 그걸 해주면 10개, 20개 단체를 다 해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광주민주화 보상을 비롯해서 과거사 뭐 밝혀서 뭐 과거사 바로잡기에서 보상 또 들어가고 도대체 누가 왜 보상을 받는지도 모르는 보상이 계속되고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죽하면 전에도 어떤 보훈단체에서 원하는 법을 제가 반대를 해가지고 1년, 2년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상여를 메고 상복을 메고 제가 사는 집에 와서 데모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아니 믿었던 뭐 보수의 아이콘이라는 김 의원님이 반대해서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실망입니다. 이러면서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끝까지 그 욕 먹어가면서도 정말 그 법사위에서 막아낸 법 뭐 따지면 수백 개를 막아냈는데요. 저는 그 차이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뭐 무슨 그거 뭐 몇백억, 뭐 천억짜리 해드려도 내가 더 내 월급이 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와서 데모하고 그러면 다음번에 또 배지를 못 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런 거라면 꼭 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제 지역구 사업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를 하려면 입이 안 떨어져요. 그거 다 누구 돈입니까 결국은.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고요. 다음번 배치다는 거는
배지 벌써 두 번째 달고 있으면 뭐 아유 그것만 해도 정말 이 가문의 영광이다 생각하고 저는 항상 그런 각오로 그냥 합니다. 지금은 네. 태극기 배지를 달고 계시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 배지를 늘 부를 때 똥 배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소리 들을까봐 그런 건 아니고요. 대통령이 되시면 가장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가장 역점을 둘 만한 글쎄요, 뭐 정책일 수도 있겠고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실 때는 나는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라고 하는 내심의 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깊은 아마 고민을 하셨을 텐데 어떤 국가? 네. 질문이 너무 막 이렇게 멋있게 물어주시니까 그런데요. 이게 이 좌경화되다 못해 잘못하면은 나라 간판을 떼야 될 정도의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 낙동강 방어선 같은 그걸로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민노총, 전교조 뭐 이런 종북 세력들하고 일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스타일리스트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박지원 당하고 어떻게든지 뭐 지게작들이라도 갖다가 꽂아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는 이 기울어져가는 나라 이거 막을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런 정말 온몸을 던지는 그런 자세로 그걸 막아내야 하고요.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해야 되고요. 간첩 잡는다 그러면 요새 기자들이 얼마나 좌경화됐는지 제가 5년 내내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뭐 간첩 왜 안 잡냐고 하면 기자실에서 웃습니다. 이 친구들이. 간첩 잡는 게 무슨 저 한 30년 전 어디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간첩 안 잡고 지금 뭐 핵심 권력 핵심에 어디까지 지금 다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내버려두고 그게 되겠습니까? 월남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축은 또 다른 축은 2만 불내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기업들을 자꾸 끄집어 내리는 일만 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국회에서까지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먹여줍니까? 그냥 무조건 여기서 뭐 촛불 입법, 뭐 촛불 혁명 입법만 하면은 어디서 돈이 그냥 떨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선심성 뭐든지 갖다 퍼주는 것만 하면은 돈은 어디서 끝없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사기입니다, 사기. 돈 나오는 구멍은 빤하고, 그나마 알을 낳아주는 기업은 모가지를 잡아 틀면서,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선심을 써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질 나쁜 사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사기 치지 말고, 진짜 돈을 벌어서 우리 국부가 증가할 수 있도록 그건 누가 합니까? 기업밖에 없잖아요. 대기업 고만 괴롭히고 삼성전자 고만 괴롭히고 그 회장 부회장 구속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런 기업을 5개, 10개 만들 생각을 해야죠. 이 좌파 논리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대기업 편들기 재벌 옹호 후보라고 나온 사람이 재벌 옹호하냐? 그 표심에 얄팍하게 기대려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벌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재벌이 나쁜 짓 하고 뭘 맨날 가서 뭐 이런저런 횡포 부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기업을 그러면 벌써 어느 후보는 대기업을 거의 없애겠다는 수준의 공약을 내걸고 있어요. 여기서 대기업을 해체하는 거 싸그리 해체 그런 얘기를 하죠. 돈 벌어주는 기업은 싸그리 해체. 아까 제가 말한 좌쪽으로 흔들어가는 거는 더 왼쪽으로 더 해가지고 흔들어내면은 우리가 갈 곳은 이쪽은 월남에 가깝고 이쪽은 필리핀에 가까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뭐 베네수엘라 비슷하게. 우리 국민 수준이 베네수엘라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최근에 드러나는 어떤 정치 행태, 양태를 보면 베네수엘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미스테리예요. 우리 국민 개개인들을 보면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집단적으로 드러나는 정치 행태는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실지 몰라도 이 수준 사이에서 정말 악정고투를 해야 될 거거든요. 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꿋꿋하게 버텨야 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님 좀 많이 버텨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높게 평가하고요. 이제 그 후의 일은 이제 역사가 나중에 더 예. 평가를 해줄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만한 배짱을 가진 저 리더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130명이 어느 결에 이렇게 다 흩어집니까? 예. 지금 와가지고는 꿋꿋하게 한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사람은 몇 명 예. 없어요. 예. 다 벌써 자리를 몇 번을 옮겼죠. 이리 예. 왔다 저리 왔다 하다가 결국 다시 제자리도 오고 예. 막 이러는데요. 저는 하여튼 우리 당에 있는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좀 이렇게 기회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좀 욕 먹더라도 예. 어차피 욕 먹고 뭐 비 맞을 거 다 맞았으니까 그냥 조금 더 한번 있어보는 버텨보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욕 먹기도 전부터 저기 파도 몰려오면 저거 피하려고 예. 후닥닥 자리를 옮기거든요. 그런데 그 몰려오는 그 파도나 이런 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예. 제가 봤을 때는 다 거짓 선동이거든요. 환상이죠. 네. 환상으로 만들어진 무언가의 네. 공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다른 건 몰라도 예. 좀 그거는 좀 확실합니다. 이번 그 탄핵 사건 때도 뭐 처음에 최서원의 태블릿 PC가 나오고 뭐 하고 할 때 이거 또 시작이구나 이제. 처음에 바로 느끼셨군요. 그럼요. 또 시작이고요. 저는 증거를 갖다 주고 아주 그거를 몇 배 해서 이거는 정말 아주 확실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좌파들은 그런 그 거짓 선동하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천연덕스럽게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좀 순진한 우파들은 예. 그런 거 몇 번 신문 방송에 몇 번 나면 벌써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거 좀 잘하지 왜 그랬을까? 왜 거기는 또 물어보고 그랬을까? 근데 그런 거에서 벌써 흔들리면 안 돼요. 예. 그냥 뭘 얼마나 물어봤겠어. 저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상식인데 그죠? 그러니까 참 이 힘든 거를 우리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앞에 싸워야 될 상대라고 있는 것이 어떤 누구 개인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한 만들어진 말하자면 페이크 뉴스가 유행이듯이 뭔가 가짜로 만들어진 그럴듯한 어떤 어두움이에요. 네. 참 그것을 물리치기도 어렵고 또 그저 기회주의적 보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뭔지 이제 헷갈리니까. 네. 저 정말 여기 나온 김에 그 억울했던 거 한 가지만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요? 촛불 집회 안 가고 사우나 갔다는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사우나 갔다고. 예, 아니 그 연탄 배달했던 그날 아니에요? 네, 그거 말입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시죠. 한참 그 촛불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을 때 제가 그 지역에 제 지역 춘천에서 동네 목욕탕을 간 팩트는 그겁니다. 촛불 집회가 열린 날 우리 그 춘천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렸거든요. 제 사무실 앞에서. 그날 저는 그 동네 목욕탕을 간 거 팩트는. 그거를 이 언론은 촛불 집회하는 날 김진태 의원 사우나 즐겨. 대문짝문하게. 단독 특종 사우나 즐겨 하면 이 참 선량한 백성들은 먹고 사느라 바쁜 데다가 보면 촛불 하는데 사우나 즐기는 한심한 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속이 참 상했는데도 제가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 목욕탕을 가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러고 해서 목욕탕을 갔는데 내가 왜 잘못했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모욕감을 주는 일이더라고요.
정말 상대할 필요가 없는 저 언론은 예. 그렇게 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마운 또 이 시민들이 그걸 보고 가만 있어봐, 김진태 의원 그날 연탄 봉사하던 사진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걸 맞춰보니까 같은 날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올려주면서 인터넷에서는 뭐 봉사까지 수검댕 묻혀가서 그걸 씻으러 갔는데 그걸 뭘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거를 다른 분이 이렇게 해줘서 고마운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하여튼 이 언론의 본질은 처음에 나왔던 싸우나 예. 즐겨, 이거는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답변을 하고 변명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저의 원칙이고, 그런 걸 알아주는 또 고마운 시민분들이 있어서 이 사회가 아직은 살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도 이 언론을 33년을 지금 34년 차군요. 했는데, 언론이 팩트를 잊으면 참 썩은 김평우 변호사가 이 쓰레기라고 얘기한 그게 되고, 검사가 정의를 잊으면, 인권을 잊으면 역시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늘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북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거? 무너질 것 같은데요, 조만간. 무너져야 보편 법칙에는 맞죠. 네. 저런 국가가 오래 지속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데, 어떻든 지속되고 있고, 어떤 후보는 또 북한을 먼저 가보겠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게 제일 큰, 정말 이번 선거에서의 예. 제일 큰 쟁점. 개성공단 같은 거를 뭐 10개, 20개를 만들어서 예. 거기다 또 퍼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곧 어떻게 지금 무너질지 모르는 거를 2차 예. 위기가 또 왔는데 저기를 또 살려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대기업을 저런 식으로 겁을 주고 틀어 막아가지고 그 돈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또 갖다가 주려고 할 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이 유권자분들이 제대로 정말 판단을 하셔서, 아무리 뭐 김진태, 홍준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예. 북한 김정은한테 가서 거기다가 뒷돈을 대줄 수 있는 정부를 출범시켜서는 정말 안 되죠. 예. 어떻든 좋은 준비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부디 만들어 주시기를 저희들은 뒤에서 응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못했다. 왜 이걸 안 물어봐 주지? 아니, 워낙 뭐 또 말씀 잘 해주셔서 정말 뭐 그럴 것도 없고요. 하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요. 예. 여기 이 많은 책을 우리 주필님은 다 읽어보셨나요? 그게 평소에 궁금했어요. 아유, 저는 어릴 때부터 독서가 유일한 친구여서 책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저 책 볼 때는 저는 이 책을 이제 자꾸 보다 보면 버릇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쭉 이제 굉장히 빨리 봅니다. 네. 굉장히 빨리 보고 그거를 또 이제 부분을 알바를 시켜서 네. 그 타이핑을 쳐요. 네. 그러면 그것만 발췌만 모아서 굉장한 분량이 되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거 찾아봅니다.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책도 많으시고. 아닙니다. 예. 제가 마지막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렸고요. 제가 이 정치하기 전에는 검사로서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검사로 만 17년을 근무했는데요. 10년을 넘으면은 검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네. 10년까지는 정의의 사도입니다. 근데 10년을 넘으면 정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5년 차 검사한테는 100만 원 뇌물 받은 사람도 아주 나쁜 놈입니다. 예. 근데 검사 15년 정도 한 사람은
1,000만 원 받은 사람도 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풍파에 다 이제 달고 달아서 뭐 나도 뭐 가서 어디 술도 얻어보고 뭐 다 이랬는데 뭐 몇백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제 여의도를 왔습니다. 예. 와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6년 차 이렇게 예. 되는데 10년 넘은 분은 정치 또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든지 갖다가 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 굉장히 경계해야 될 원칙도 말인데. 없어지고 뭐 이제 그런 겁니다. 정치판이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어디 보니까 뭐 그런 그 대부 영화 대부에 뭐 명대사가 있다고 그 꼴레오레 가문의 그 보스가 자기 아들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 마피아 조직과 협상을 하자고 너에게 권하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이 배신자다. 무슨 일만 있으면 타협하려고 하고 손잡자고 하고 절충하자고 하고 말은 좋아요. 말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타협할 수 없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군요. 배신자일 수 있다. 그 말씀이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떻든 우리 시대에는 그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참 피하가 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긴 한데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명백하게 누가 누군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 것이 정치적 에너지로 잘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진태 의원님 모시고 이런저런 두서없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어떠든 김진태 의원님은 오늘 저희들이 들었듯이 진실된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이다. 고수 가치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이다. 새누리당이 진작에 이런 가치로 무장이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느끼고 또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개혁이 되겠다 하는 기대감도 또 동시에 가져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고생하실 것 같고 또 다행히도 대통령이 되시어도 아마 더 큰 어마어마한 고통이 우리 김진태 의원님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미리부터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마음으로 동참을 하고 그래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